오래전부터 한 번 심기만 하면 여러 해 동안 수확할 수 있고 일반적인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으며 인공 비료 없이도 토양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작물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작물은 콩보다 3배 이상 많은 질소를 고정하고 건조 중량 기준 단백질 함량이 40%를 넘으며 매년 헥타르당 수천 킬로그램의 수확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의 식량이 될 뿐 아니라 가축의 사료가 되고 토양을 살리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작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 오늘날 한국의 농촌을 돌아보면 많은 농민들이 해마다 비료와 사료에 의존하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토양은 점점 힘을 잃고 농사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 작물은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다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뿌리가 깊어 가뭄에도 강하며 스스로 질소를 만들어 토양에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물은 우리의 농업 이야기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 식물은 비료를 팔아야 하는 구조, 매년 씨앗을 사야 하는 구조, 약을 써야 유지되는 농업 방식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 정말로 이 작물은 쓸모가 없어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너무 유용했기 때문에 외면받은 것일까? 이 작물의 이름은 비둘기콩이다. 영어로는 피전피라고 불리며 수천 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작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 작물이 왜 잊혀졌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비둘기콩이 전혀 새로운 작물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물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지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오히려 중심에 가까웠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인도 아대륙의 농부들은 야생콩과 비슷한 식물들 중에서 씨앗이 크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스스로 땅을 살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을 골라내어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비둘기콩은 시간이 흐르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중해를 거쳐 다양한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나갔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물 창고 한쪽에 이 콩을 따로 저장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사하라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주요 작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식물의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 굳어진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뿌리옥에 사는 미생물이 대기 중의 질소를 땅속 영양분으로 바꾸어주며 그 여분의 질소가 주변 토양까지 풍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둘기콩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선 존재였다. 곡물과 번갈아 가며 심으면 다음 해의 수확량이 저절로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위해 비료나 약재를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비둘기콩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생태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온 결과물이자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지혜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왜 이런 작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물음에 답하려면 이 작물이 한때 얼마나 기대를 받았고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묻혀버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작물이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도 분명히 드러난다. 실제로 비둘기콩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콩보다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살펴보면 일반 콩이 평균적으로 36%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데 비해 비둘기콩은 무려 43%에 달하는 고단백 작물이다. 게다가 이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포함하고 있어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완전 단백질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한 해에 헥타르당 약 4,000kg에 이르는 수확량은 일반 콩의 거의 2배에 해당하며 같은 면적에서 2배 이상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작물의 진정한 강점은 그 수치 이상의 곳에 있다. 비둘기콩은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여 땅속에 남기고 이를 통해 그 다음 해에 심는 작물의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고 몇 해에 걸쳐 같은 뿌리로 계속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 물 부족에도 강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란다는 점은 점점 심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특징이다. 즉, 비둘기콩은 단순히 영양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작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들을 갖춘 식물이 왜 오늘날의 농업에서 사라졌는지, 그 이유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더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세기의 한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식량 부족과 농업 기반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 농무부는 대체 식량 작물로서 비둘기콩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0년 넘게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었다.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남부 지역의 시험 농장에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었고, 수확량, 단백질 함량, 질소 고정 능력, 병충해 저항성 등 여러 항목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특히 더운 기후에서 일반 콩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고, 물 사용량은 적은 반면 토양 회복 효과는 뛰어났으며 곤충에도 강하고 자가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남부 농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 연구는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발표를 앞두고 최종 보고서까지 완성되었다. 하지만 발표 직전 이 연구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관련 자료는 비공개 상태로 보관되었다. 이후 연구진은 각지로 전출되거나 퇴직하였고 시험 재배에 쓰였던 씨앗도 보관되지 않아 후속 연구는 불가능해졌다. 그 사이 농업산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씨를 사야 하는 하이브리드 종자를 개발했고 인공질소 비료와 제초제, 농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비둘기콩처럼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수확이 가능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비료 없이 자라는 작물은 이 구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존재 자체가 산업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고 그렇게 조용히 외면당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라진 이유는 효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산업화 이후 전통 작물들이 사라졌고 수입된 종자와 비료, 농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농업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작물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에 의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는가? 이처럼 특정 작물이 사라지는 과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구조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땅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비둘기콩을 재배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한국은 겨울이 추워 비둘기콩이 다년생으로 자라기는 어렵지만 연중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전남, 경남, 제주 지역 등에서는 연 1회 재배 작물로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작물은 뿌리가 깊고 가뭄에 강하며 특별한 비료나 농약 없이도 생육이 가능하므로 작물 관리에 소요되는 노동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파종 시기는 늦서리 위험이 사라진 봄철이며 보통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씨앗을 직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모종으로 옮겨 심는 방식보다는
바로 밭에 뿌리는 것이 뿌리 활착에 유리하다. 줄 간격은 약 80에서 90cm, 포기 간격은 30에서 40cm가 적당하며 심은 후 첫 몇 주간은 물을 주되 뿌리가 자리 잡은 후에는 별도 관수가 거의 필요 없다. 땅이 거칠고 영양이 부족해도 생장이 가능하며 오히려 질소 비료를 주면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려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병해충 면에서도 매우 강한 편이며 간혹 진딧물이 발생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방제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한여름에 왕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수확 시기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면 비둘기콩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작물이며 특히 자급자족이나 소규모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농가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남과 제주에서 이 작물을 소량 시험 재배한 농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지 기술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선택이다. 이처럼 조건만 갖춰진다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곧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전라남도 해남에 살고 있는 7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귀향에 조용히 밭농사를 짓던 중 우연히 오래된 외국 농업 잡지에서 비둘기 콩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한 번 심으면 수년간 수확할 수 있고 땅을 스스로 살리는 작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는 그해 봄 처음으로 소량의 씨앗을 구입해 자신의 밭 한 귀퉁이에 심어보았다. 특별한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여름이 되자 뿌리는 깊게 뻗고 줄기는 키가 훌쩍 자라났으며 다른 작물보다 병에도 적고 따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토양이 푸석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가을이 되어 꼬투리가 여물자 그는 손수 하나하나 따서 콩을 말리고 껍질을 벗겼다. 손주를 위해 콩죽을 끓여보았고 반찬으로 무쳐보기도 했으며 닭장 옆에 잎을 놓아보니 닭들이 먼저 달려가 뜯어먹었다. 남은 잎은 마른 풀과 섞어 퇴비로 만들었는데 다음 해 밭에서 자라는 작물의 빛깔과 생기가 전과는 달랐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후 매해 일정량의 비둘기 콩을 재배하면서 주변 농민들에게도 씨앗을 나누어 주었다. 대부분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직접 콩을 삶아 먹어보고 닭과 돼지들이 잘 먹는 것을 본 후에는 한두 줄씩 따라 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말한다. 예전엔 모든 게 사람 손으로 해결됐지요. 거름도, 씨앗도, 먹을 것도.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 사야만 하는 게 되었어요. 이 콩은 그런 세상에서 다시 사람 손을 믿게 해주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땅과 함께 살아온 시간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